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단 몇 개월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연금도 일시금으로 받고 저축까지 합쳐서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는데 지금 통장엔 150만 원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죠. 여보, 그 남자들 수상해, 조심해.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 몰라. 남편 말보다 청년의 말을 더 믿었거든요. 원장님은 지적이고 우아하세요. 그 한마디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사기였어요. 남편에게 들킬까? 카지노로 만회하려다 남은 돈마저 날렸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최영숙입니다. 올해로 65이 됐고요. 몇 년 전 국공립 유치원 원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임식 날 꽃다발을 받고 선생님들의 박수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허전하더라고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치원으로 출근하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봤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에 목욕탕도 가보고 동네 산책도 했지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통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한 9억 정도, 연금 일시금으로 4억 좀 넘게, 그동안 모은 저축 1억 좀 넘게 해서 합치면 15억 가까이 됐어요. 숫자로만 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불안하더군요.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이면 3천 몇백이고 10년이면 3억이 넘고 20년이면 7억이 넘지. 거기다 병원비며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과연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파 한 단이 4,000원이 넘더라. 할인하는 것만 겨우 샀어. 평생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알뜰하게 살림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교사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고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분이었지요. 그런 남편이 파 한 단 값에 한숨을 쉬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유튜브를 켜니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떴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한가 같은 제목들이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한 영상을 클릭했는데 제목이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서울에선 그 돈으로 월세도 빠듯하니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 실제로 그렇게 사는 한국인들이 나오더군요. 넓은 집에 살면서 매일 외식하고 마사지도 받고 골프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 영상을 더 찾아봤어요. 한인타운 구경, 물가 실제 체험기 은퇴자들의 생활 등등 볼수록 끌렸고 점점 현실감이 생기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은퇴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긴 달라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 집값도 저렴하니까 한국 돈 몇 억이면 여기선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모든 걸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환율을 계산해 보니 1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 되더라고요. 그곳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그곳에서는 우리가 부자인 셈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를 모았어요. 이민자 동호회, 한인회 같은 곳에서 실제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았어요. 물론 단점도 있다고 했지만 장점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자료를 모은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는 반응이었지만 같이 영상을 보고 모아둔 자료를 보여주니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군요.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야. 응,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생각보다 현실적이야.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가 혹시 그거 사기는 아닐까? 너무 좋아 보여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직접 가보자는 거야.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사실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는데 노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겠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일단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며칠짜리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관광 위주 일정이긴 했지만 틈틈이 현지 생활도 직접 둘러보고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몸으로 느껴볼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동남아로 향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국적인 기운이랄까요. 습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고도 신기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도로 위를 물결처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길가엔 야자수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간판들은 낯선 글자들이 가득했지요. 그 모든 풍경이 어쩐지 마음을 들뜨게 하더군요. 호텔은 제법 괜찮은 곳이었는데도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모텔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녁은 가이드가 안내한 해산물 식당에서 먹었는데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인당 한 3만 원 정도였지만 한국이었다면 10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현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가를 확인했지요. 쌀국수 한 그릇이 우리 돈으로 1,000몇백 원, 커피는 1,000원 정도였고요. 과일은 더 쌌어요. 망고나 용과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신이 나서 이것저것 싸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유시간에는 부동산도 둘러봤어요. 가이드가 소개해준 한국인 부동산을 통해 몇 군데의 집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영장 딸린 빌라가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가 한 70만 원 정도였어요. 가구도 다 갖춰져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은퇴자였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이 들리길래 인사를 건넸거든요. 몇 년 전에 이주했다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생활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긴 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의심도 금방 사라지더군요. 한국에선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여기선 한 달 100만 원 조금 넘으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2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요. 그렇게 며칠간의 여행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응, 근데 좀 더 알아보고 준비해보자. 한국에 돌아온 후로도 그곳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고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반면 그곳에서는 15억이면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몇 달쯤 고민한 끝에 이주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욕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그땐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이 제 얘기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몇 달간 영상도 보고 부동산이랑 비자 절차도 알아보며 준비했습니다. 이민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현실을 좀 봐. 그 나이에 갑자기 이민이라니. 15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빠도 동의하신 거야. 엄마 혼자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고 딸은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병원은 어떡하고 나이 드실수록 한국이 안전한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남편도 자식들 반응에 흔들렸습니다. 애들 말도 일리가 있는데 망설이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설득했죠. 그렇게 정말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비우면서 눈물이 났지만 앞을 봐야 했어요. 가구며 살림살이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정리했지요. 중고 가구상이 와서 보더니 헐값에 가져갔지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자 절차비며 항공료며 현지에서 쓸 물건들 사느라 꽤 나갔더군요. 공항에는 아들과 딸 식구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딸은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가셔야 해 지금이라도. 딸아, 엄마 아빠가 자주 올게. 아들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실 거 알지만 정말 힘드시면 바로 연락해.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 왔지만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어요.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니 딸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고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들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고향이었지요. 몇 시간 만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를 보여주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니 미리 연락해둔 한인 부동산 직원이 마중 나와 있더군요. 첫 일주일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집을 구하는 동안 임시로 머물 곳이었지요. 하루 숙박비가 한 5만 원 정도인데도 조식까지 포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뷔페에서 쌀국수를 먹으며 남편과 웃었습니다. 집 구하는 건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곳들을 돌아봤는데 세 번째 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변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빌라였어요. 작은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예뻤어요. 월세가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원룸도 못 구할 돈으로 수영장 딸린 집에 살게 됐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사하던 날 동네 이웃들이 구경 나왔어요. 대부분 현지 사람들이었는데 손짓 발짓으로 인사를 나눴죠. 옆집 아주머니가 망고를 한 봉지 들고 와서 주더군요. 말은 안 통했지만 환영한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정착하는 데는 한 달쯤 걸렸어요. 오토바이도 중고로 하나 샀지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며칠 타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자전거를 샀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자전거 타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비였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한 번 가면 10만 원이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일주일치 장을 봐도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면 됐어요. 한 달 생활비가 아무리 많이 써도 20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150 정도면 충분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한 건 과일이었어요. 매일 망고용과 여러 과일을 배불리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비싸서 망설이던 과일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물 마시듯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인회에서 추천해준 병원이 있긴 했지만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도 가끔 그런 걱정을 하더군요. 영수가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한인병원도 있다니까. 그런 작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휴가 같았어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그곳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장에서 가볍게 수영을 하고 쌀국수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시장 보러 가고 오후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맥주 한잔 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한인의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번씩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는 모임이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주한 분들이었죠. 가끔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이니 리조트 사업이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누군가는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최 선생님도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희는 관심이 없었지만 성공 사례를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늘 말렸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해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완전히 현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거기 생활은 어때? 좋다. 정말 잘 왔어. 그래도 조심해 외국이잖아. 딸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 불편한 건 없어. 자식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저희가 행복해하는 걸 느끼는지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걷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 왔어.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야 여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내일이 휴가 같고 노후 걱정도 없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투자 이야기들이 서서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현지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생 시계를 보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여유로운 삶이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비슷했나 봅니다. 어느 날 아침 쌀국수를 먹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영수가 우리가 너무 일찍 은퇴한 건 아닐까? 이렇게 놀기만 하니까 좋긴 한데 사람이 둔해지는 것 같아. 한인의 모임에서도 허전함을 달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제 옆에 앉게 됐습니다. 몇 번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사이였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사업가였고 부동산 개발로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뵙는데 막상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생활 어떠세요? 좀 적응되셨어요? 원래 이런 자리에서 말수가 적은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말이 좀 나왔어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이 통하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말이죠. 그가 맥주잔을 내려놓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참 골프 치세요. 아니요. 그런 여유는 없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배우셔야죠. 여기선 골프가 서민 스포츠예요. 그는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골프냐 싶었지만
그가 계속 권하고 다른 한인들도 모두 친다는 말에 이상하게 그날은 용기가 좀 났습니다. 처음 골프 연습장에 갔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골프채를 잡는 것부터가 어색했어요. 평생 분필이랑 출석부만 잡던 손이라 그런지 공을 치려는데 자꾸 헛스윙이 나왔지요. 얼굴이 점점 화끈거렸습니다. 최 원장님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공 대신 땅만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괜히 좀 민망했어요. 그런데 고맙더라고요. 한참 어린 사람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주니 어쩐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골프 연습을 함께 했어요. 처음엔 몸이 뻐근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죠. 특히 공이 시원하게 날아갈 때 그 쾌감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어울리다 보니 그가 어느새 편하게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뀐 호칭이 오히려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원장님 정말 소질 있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느는 분은 처음 봐요. 그의 칭찬이 과장인 줄은 알았지만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나면 늘 맥주 한 잔을 곁들였죠. 땀을 흘린 뒤 마시는 시원한 맥주, 그리고 편한 사람과의 대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정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그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희 집도 해변 근처의 조용한 빌라였지만 그의 집은 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바닷가 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넓은 정원과 야외 바비큐장이 따로 있었고 수영장은 저희 집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성공한 삶이구나. 부러우면서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왠지 대단해 보였어요. 원장님 생활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 고마워.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한인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날 이후로 그는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차가 고장 났을 때도, 제가 병원 갈 일이 있을 때도 늘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그는 언제부턴가 제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됐지요. 가족처럼요. 아니, 어떤 순간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사무실은 깔끔했고 그곳에서 그가 젊은 직원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팀 막내예요. 정말 유능한 친구죠.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눈빛이 참 맑았죠. 안녕하세요. 최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를 정말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현지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학교를 다녔다더군요. 그날 이후 그 청년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골프 연습할 때도 함께 나오고 커피 마실 때도 함께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후배쯤으로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말투가 참 공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뭘 말하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중 같았습니다. 원장님, 교육자 출신은 역시 다르세요. 말씀하시는 게 깊이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퇴한 뒤로는 그저 할머니일 뿐이었는데 오랜만에 원장님으로 불리니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더군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요즘 어떠세요? 생활이 좀 지루하시진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매일이 똑같으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은 정말 사업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자 출신이 사업하면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원장님처럼
오랜 기간 조직을 이끄신 분은 경영 감각이 있으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의 표정이 슬쩍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그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특히 그 젊은 친구. 뭐가 이상한데 그냥 친절한 거잖아. 친절한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챙겨주겠어. 남편은 태권도를 오래 해서인지 사람 보는 직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냥 질투처럼 들렸어요. 당신은 세상 물정 몰라. 사람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들이 저를 현장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는 건 아니고 그냥 구경만 시켜주고 싶다고요. 남편에게 말하니 역시나 반대했습니다. 가지마, 이상해. 하지만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날 그들이 고급 승용차로 마중 나왔는데 뒷좌석에는 그 청년도 타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밝은색 셔츠에 가벼운 향수 그리고 은은한 미소까지. 원장님, 오늘 특별히 모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점점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묘한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그 불안을 눌렀습니다. 한참 달렸을까요? 차가 허벌판 앞에 멈춰섰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보물섬이라도 발견한 듯 흥분해서 말했죠. 원장님, 여기에요. 몇 년 후엔 이곳이 이 지역의 강남이 될 거예요. 허벌판에 부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바람 소리가 왠지 불길하게 들리더군요. 마치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지만 그들은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장님 보세요. 저기가 메인 도로가 될 곳이고 여기가 상업지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 황무지가 번화한 도시가 된다면 어떨까 싶었죠. 유치원 운동장을 체육관으로 바꾸던 그때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이 눈앞에 그려졌으니까요. 그 청년이 태블릿을 들고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서 화면을 보여줬죠. 원장님, 이게 정부 승인 문서예요. 도장 보이시죠? 정부 문서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도장이에요. 청년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설명하면서도 자꾸 제 얼굴을 바라보며 반응을 살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이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요. 저도 원장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해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퇴 후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중요한 사람처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게 남편조차도 요즘엔 그냥 그래 하고 무심히 대답할 뿐이었으니까요. 순간 남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들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지금은 평당 얼마지만 개발이 시작되면 몇 배로 오를 거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쉽게 오르냐고 묻자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라는 거죠. 이게 공개되면 원장님 벌써 다 팔렸어요. 못 사요. 몇 년 전 다른 지역도 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최고 부촌이 된 사례까지 들려줬어요. 그때 청년이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원장님, 이곳은 지금 급성장 중이에요. 특히 이 지역은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곳이고요. 백미러로 그를 봤더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원장님 다음 현장 방문할 때 꼭 같이 가주세요. 사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청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괜히 마음 한편이 살짝 설레면서도 안 되지 싶어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도 안 받고 옷을 벗으려는데 남편이 바짝 다가오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향수 냄새 이거 뭐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나한테 말도 안 하면서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누굴 만나긴 누굴 만나. 그냥 사업 이야기 듣고 왔어. 저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투자 생각하고 있어. 한 10억 정도.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10억이 미쳤어. 아니, 아직 결정은 안 했고 그냥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그 땅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 지금이 기회래. 그 청년인가 뭔가 하는 애가 그렇게 말했겠지. 당신 요즘 그 애랑 자꾸 어울리더니 이젠 모든 재산을 걸고 투자까지 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야. 제발 그딴 말에 넘어가지 마.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비자 문제 때문에 몇 번 같이 다닌 것뿐이야. 그게 다야. 화만 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 남편은 말없이 한숨을 쉬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남편과 따로 밥을 먹었어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식탁엔 저 혼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까지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억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원장님 15억이면 한국에서는 그저 그런 은퇴자금이지만 여기서는 상위 몇 프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 15억은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돈이지만 여기서 잘 투자하면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장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며 만남을 청했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어디가? 한인회에 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저는 대충 둘러대고 일부러 오래된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젊어 보였어요. 커피를 저어주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공감해 주더군요. 그의 손목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죠. 그는 제가 평생 교육을 해와서 사업도 분명 잘 해내실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나이 때문에 모험은 좀 두렵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그 나이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격려해 줬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요. 그 길을 곁에서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텐 영광이에요. 잠시 망설이던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이렇게 대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죄책감보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지요.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골프 약속이라면서 그런데 왜 골프백은 안 들고 갔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빌리기로 했어. 남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셔츠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향수 냄새 어제도 났고 저번에도 그랬어. 이제는 속일 생각도 마.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거야. 저는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바람은 무슨 가치 있던 사람한테 배웠던 모양이지 뭐.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그 청년 만나고 온 거잖아.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메웠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투자 얘기하러 간 거였고 비자 문제 도와준다니까 거절도 못했던 거죠. 괜히 숨기려다 커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더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 아이고 원장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익률 계산, 개발 일정, 예상, 시세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원장님 10억 정도 투자하시면 몇 년 후 최소 30억은 됩니다. 아니 40억도 가능해요. 청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원장님이 투자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 거예요. 저희만 믿으세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어요. 저를 속일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더 고민했어요. 그동안 남편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 이렇게 조심하며 살 거야. 한 4억 정도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한 10억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업가로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청년의 존경 어린 눈빛을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게 제일 컸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10억 넘게 투자하기로 남편에게 말했더니 예상대로 폭발했어요. 미쳤어. 10억이 넘는 돈이 무슨 돈인데. 내가 결정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청년한테 홀렸구나. 그렇지, 미쳤네, 미쳤어. 투자하기만 해봐. 그날로 끝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나만 잘 살자고 이래. 당신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날 밤 남편은 울었습니다. 문 사이로 거실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까지 새어들어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억 넘는 돈 숫자를 쓰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었는데 자꾸 손이 미끄러졌어요. 청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손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사장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하며 축하했어요. 원장님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제 원장님도 여기서 웬만한 부자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부자가 되실 테니까요. 청년도 다가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원장님다운 결단력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한 결정이야. 분명히 성공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한하게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찜찜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계약 후에는 축하한다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사장이 비싼 와인을 시켰고 청년은 제 옆에 앉아 계속 잔을 채워줬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취기가 돌자 청년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기대는 것 같기도 했고 잠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숨결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테이블 건너편에서 술에 취한 다른 투자자가 슬쩍 웃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최 원장님, 청년이 많이 신경 써주죠. 사장님, 그분 사람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쓴다니까요.
그 말이 순간 어쩐지 석연찮게 걸렸지만 와인 한 잔을 더 마시며 무시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걱정하며 기다렸겠지만 그날은 불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 셔츠를 빨래통에 세게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향수 냄새 또 묻었네. 당신 뭐 하는 거야? 내가 바보로 보여.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더 깊이 금이 갔어요. 그래도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우리 사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걱정하지 않았어요. 투자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공사가 시작됐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제 투자 사실은 몰랐지만 괜히 한인회에 가도 기분이 달랐습니다. 마치 나 혼자 대단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고 입 밖에 낸 적도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고 어느새 저는 성공한 투자자가 된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죠. 사장도 자주 연락했어요. 원장님 진행 상황 궁금하시죠?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좀 느려도 확실해요. 청년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잘 지내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청년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내가 좀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투자한 지 2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투자한 땅에 가봤는데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허벌판 그대로였습니다. 공사 기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인부들도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사장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곳 행정이 느리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셋째 달이 되자 정말 불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었고 사장의 전화도 뜸해졌어요. 먼저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갑자기 찾아와 토지 인허가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몇 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10억 넘게 투자한 상태에서 몇 천만 원 때문에 모든 게 무산될까 두려웠습니다. 청년도 옆에서 이곳은 원래 이렇다며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시작된다고 거들었고요. 결국 몇 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이미 10억 넘게 넣었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몇 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속에 진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게. 그렇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죠. 무려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멈춘다는 건 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사장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그는 서류까지 보여주며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넉 달쯤 되었을 때부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길한 예감에 사장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간판도 떼어져 있고 안은 황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건물 경비원은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하듯 이사 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억 넘게 아니 추가로 준 것까지 하면 거의 11억에 가까운 돈.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두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TV도 꺼진 채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 사라졌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수상하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 그게 끝이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어요. 당신은 돈만 잃은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행복도 내 믿음도 다 잃은 거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말은 안 듣고 그 청년 말만 들었잖아.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경찰서와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됐고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투자 실패 사건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들 이름조차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텅 빈 통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5억 가까이 되던 돈 중에 거의 11억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4억 정도.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의심하고 확인하라고 했던 제가, 그리고 그 청년, 그의 미소와 향수 냄새,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저를 속이기 위한 청년에게 홀려 모든 걸 망친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남편은 며칠째 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해먹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했어요. 아직 4억 정도는 남아있어.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병원비라도 한번 크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4억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0억 넘게 잃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텅 빈 통장이 현실을 깨워줬습니다. 15억 가까이 되던 돈 중에 거의 11억이 사라졌다는 것을, 남은 건 고작 4억 정도라는 것을. 남편은 여전히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식탁엔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지금처럼 낯선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는 사실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말도 하기 싫었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시내 한쪽에 있는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어요. 종이컵에 따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속은 다 들어가듯이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에 툭 앉았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최 원장님, 한인회에서 몇 번 본 사람인데 말도 많고 사람 챙기는 스타일이었죠. 요즘 안 보이시던데 뭔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술 마시고 그래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사람 슬롯머신으로 엄청 땄다잖아. 진짜야. 와, 그거 한 방에 터진 거라며. 잭팟 터지니까 카지노 전체가 난리였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 숫자가 귀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본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저런 얘기 들으면 다 혹해요. 근데 진짜로 되는 사람은 뉴스에서 나오죠. 최 원장님, 혹시 심심하시면 구경이나 한번 가실래요? 구경이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난 도박 같은 거 안 해요. 누가 도박하래요. 도박 말고요. 거기 가면 커피도 공짜고 공연도 재밌거든요. 그냥 구경 삼아 한 번씩 들러볼 만해요. 나는 심심하면 맨날 가서 구경해요. 그렇게 처음으로 카지노에 갔습니다.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지하에 있는 카지노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불빛과 음악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슬롯머신의 전자음, 딜러들의 목소리 칩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흥분됐어요. 여기가 그쪽 룸이고 저기가 일반 홀이에요. 우리는 구경만 할 거니까 이리 와. 그를 따라 카지노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음료는 공짜였고 작은 무대에서는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잭팟, 잭팟. 슬롯머신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기계 화면에는 엄청난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우와, 저 사람 대박 났네. 그가 감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어요. 그 여성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돈이면 잃은 돈 중에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데 그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원장님도 한번 해볼래요. 재미로 조금만. 아니에요. 난 A 10만 원만 해봐요. 재미로 커피값이라 생각하고요. 그 1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아 동전을 넣었어요. 레버를 당기니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처음 몇 번은 꽝이었지만 곧 작은 당첨이 나왔어요. 10만 원이 15만 원이 됐습니다. 원장님, 운이 좋은데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계속하니 15만 원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니 그날은 50만 원을 들고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10만 원으로 50만 원을 만든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2억이면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제게 관심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카지노가 자꾸 생각났어요. 일주일을 참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오늘은 100만 원만 가지고 해보자. 100만 원을 잃거나 200만 원 따면 그만두자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카지노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땄어요.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겼죠. 이렇게 계속하면 한 달 생활비는 그냥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150만 원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자 본전이라도 찾자는 생각에 다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했더니 50만 원마저 다 잃었어요. 그리고 또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잃었어요. 화가 나서 또 꺼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어요. 500만 원이면 몇 달 생활비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 넘게 가지고요. 어제 잃은 돈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다시는 안 온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날은 운이 좋았어요. 바카라 테이블에서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만 되면 사기당한 돈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묘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두드렸어요. 원장님,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VIP룸으로 오시죠. 거기가 베팅 한도가 높아서 더 편하실 거예요. 카지노 직원이었습니다. VIP룸 생각지 못해 부담이 됐지만 왠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바카라쯤은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나? 그런 착각마저 들었어요. 이 페이스라면 10억도 금방 회복할 수 있겠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VIP 룸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사업 실패로 몇 억 날렸는데 여기서 절반은 회복했어요. 카지노는 운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금액 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와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 원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소심하게 하시네요. 카지노는요, 확신이 있을 때는 크게 가야 해요. 저만 믿으세요. 저도 몇 년째 여기 다니는데 결국은 다 복구하고 몇십억 벌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마법처럼 다가왔어요. 이성적으로는 의심스러웠지만 잃은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내 옆자리를 지키며 계속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이에요. 올인 가셔야죠. 이번엔 뱅커입니다. 이 타이밍은 놓치면 안 돼요. 신기하게도 그의 말대로 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두 번, 세 번 그의 조언이 적중할수록 점점 그의 말에 기대게 됐어요. 어느새 제 판단은 사라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베팅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몇 천만 원을 들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 수 있잖아. 이대로 하면 10억도 회복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도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역시나 나가고 없었어요. 10억 넘게 사기당한 후로는 계속 저를 피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말을 걸어보려던 적도 있었지만 이젠 굳이 말 섞을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억만 다시 찾아오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밥을 먹고 또다시 카지노로 향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판에 100만 원 많아도 몇백만 원 정도씩 걸었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몇천만 원 정도를 잃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하지만 며칠째부터 달라졌어요. 연속으로 5번을 졌거든요. 1,500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최 원장님, 원래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몇 억 날렸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다 복구하고 몇십억까지 땄잖아요. 이번엔 진짜 한 방입니다. 제가 감이 와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말에 홀린 듯 베팅 금액을 올렸어요. 한 판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땄어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역시 크게 가야 하는구나. 자신감이 붙자 전략이라는 걸 써보기로 했어요. 지면 2배로 거는 거죠. 1,000만 원에서 졌으니 2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또 졌어요. 그럼 4천만 원 또 졌습니다. 세 판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원장님, 지금이 기회예요. 이렇게 많이 지고 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들리면서도 그 순간엔 구원자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여러 날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 8천만 원씩 걸기 시작했어요.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됐을 때 새벽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억 단위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딜러가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제 패는 6이었고 딜러는 8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4억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운이 없으셨네요. 원래 카지노가 그런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의 얼굴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호구를 본 듯한 무표정한 표정이었어요.
새벽 4시 텅 빈 카지노에 혼자 남았습니다. VIP 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제 눈을 찔렀어요. 청소하는 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15억 사기꾼에게 11억 카지노에서 4억,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한순간에 날리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목 놓아 온 건 처음이었어요. 청소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지노를 나와 해변을 걸었어요. 새벽 해변은 고요했습니다. 몇 달 전 남편과 손잡고 여기 정말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입을 열 자신도 꺼낼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이 바다에 몸을 던지면 조금은 편해질까. 하지만 발끝에 닿은 파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마 한 발을 더 내딛지는 못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마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집 열쇠와 지갑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첫날 카지노에서 받은 음료 무료 쿠폰이었어요. 무료 그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어요. 그 무료 커피 한 잔이 4억짜리 커피였던 겁니다. 해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으니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돈도 남편의 신뢰도 남은 인생의 희망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지요. 끝없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밀려갔어요. 그 반복처럼 제 후회도 끝이 없었어요. 해변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카페를 전전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다시 해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인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새벽 6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집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린 모양이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서는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화를 내고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 안 받더니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소문 들었어. 카지노 간다고 설마.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잃었어. 제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말에 얼마나 잃었냐고. 4억. 순간 뺨이 화끈거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평생 존경받는 원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에게조차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억 넘게도 모자라서 4억까지 정말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남편은 울부짖으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힘은 없었지만 그 절망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맞고만 있었어요. 변명할 자격도 위로할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왜 그랬어? 10억도 모자라서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15억이 돌아와 우리 집이 돌아오냐고. 남편이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통장에 얼마 남았어? 말해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150만 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150만 원 15억이 150만 원이 됐네. 축하해. 정말 대단해.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웃다 울던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 죽을 놓아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며칠째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도 바닥이 보였어요. 통장에 15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게 막막했어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그게 지금 좀 급한 상황인데 혹시 한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왜 엄마 그때 돈 많이 들고 가셨잖아. 무슨 일 생기셨어? 응, 그게 지금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아들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묶였다고? 무슨 일인데? 정확히 말씀 좀 해봐. 왜 갑자기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어요. 혹시 무슨 일 당하신 거 아니지? 그냥 도와줄 수 있겠니?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정말 급해서 그래. 아들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계좌 줘. 근데 엄마 정말 나중에 꼭 말씀해줘. 그냥 걱정돼서 그래. 아들에게 받은 100만 원으로 겨우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내야 했고 남은 돈은 바닥이었어요. 결국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미안하다며 돈이 급하다고 말하자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제가 그때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셨으면 이젠 엄마가 알아서 사셔야죠. 그 뒤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했어요. 엄마, 저희도 지금 병원 개업하느라 빚더미예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한동안 말도 없이 방 안에서만 있던 남편이 방에서 나와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어요. 딸아, 아빠야, 부탁이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구걸하듯 부탁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처연했어요. 한동안 전화 너머로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어요. 앞으론 힘들어요. 그날 밤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더 이상 여기선 살 수 없어. 딸에게서 받은 돈은 딱 편도 항공권 2장 값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짐 정리할 비용도 한국에 도착해서 쓸 돈도 없었죠. 이걸로 어떻게 살아? 남편이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월세 낼 돈은커녕 당장 먹을 쌀도 없다는 생각에 남편은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 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형님, 나야.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15억 가까이 되던 돈을 다 잃었다고, 사기도 당하고 도박으로도 날렸다고.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수치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평생 원장으로 존경받았던 제가 이제는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한심한 늙은이가 됐으니까요. 형님, 죽을 것 같아. 한국 가서 당장 살 집도 없어. 그 죽을 것 같아라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00 정도를 보내줬어요. 입금 확인 문자를 받는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망치듯 생활을 정리했어요. 올 때는 컨테이너에 짐을 가득 실었는데 돌아갈 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불과 몇 달 전 희망으로 가득 차서 도착했던 그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직원이 물었어요. 리턴 티켓이냐고. 아니라고 편도라고 대답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한국 관광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은퇴하면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고 쫓겨나듯 떠나는 신세가 됐으니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그곳이 점점 멀어졌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야자수들 그리고 우리의 꿈과 15억을 모두 삼켜버린 그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비행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괴로웠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지만 정작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를 반길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선 사람마다 큰 가방을 들고 가족들 품에 안기는데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공항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지?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파트는 팔았고 자식들 집에도 갈 수는 없었죠. 공항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인천공항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몇 개월 전 희망차게 떠났던 곳인데 절망으로 가득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공항이 더 썰렁해졌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우리 앞을 지나가며 힐끔거렸어요. 더는 여기 있을 수도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겨울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텅 빈 가방을 끌고 전철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생 살았던 서울이 이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15억을 가지고 떠났다가 150만 원이 되어 돌아온 우리와 달리 이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더 비참했어요. 그때 남편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찾아봐야겠네. 한참을 망설이다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고시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인실이라 둘이 함께 못 산다고요. 결국 찾은 건 서울 변두리의 원룸 달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벽지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월세 35만 원짜리 달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삶을요. 평도 안 되는 좁은 방 간신히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라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월 35만 원 남편이 형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겨우 월세를 냈습니다. 저는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형수 몰래 뺀 거라고. 그 말을 전하는 남편의 얼굴이 제 빛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멍하니 앉아 있거나 그 좁은 방 안에서 숨만 쉬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남편과도 계속 싸우게 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이렇게 자주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것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을 때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 캐리어 하나를 구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처음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원룸에서 몇 번 마주친 노인 한 분이 폐지를 줍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3시간을 돌아다녀 모은 게 고작 3,000원어치. 고물상 아저씨는 박스를 받아주며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일 안 하시게 생기셨는데. 그 말이 괜히 더 부끄러웠어요.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태권도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밤 10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돌아오는 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젊은 점장의 핀잔도 참고 견디더군요.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일하고 다른 시간에 잤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서로 얼굴 보기도 싫은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모으고 남편은 밤새 편의점을 지켰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디어 작은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보증금 500 정도에 월세 30만 원. 여전히 작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화장실은 따로 있었고 창문도 조금 더 컸어요. 이사하는 날 남편과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화해는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것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거라는 거요. 신뢰를 잃고 관계를 잃고 자존심을 잃는 것, 그게 진짜 파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폐지를 모으다가 문득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렇게 살 순 없지. 뭐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해. 한 달간의 구직 끝에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원장 경력이 도움이 됐나 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200만 원 정도. 다시금 삶의 희망이 보였어요. 근무는 격일제였습니다. 하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구조였죠. 남편도 그 무렵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주간으로 바꿨습니다. 밤을 새우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조금은 다행이었어요.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한때는 유치원 원장이었고 15억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는 곳이에요. 남편은 그곳에 화분 몇 개를 놓았고 주말마다 함께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바닥까지 봤으니 이제는 하나씩 다시 채워가며 살아요. 그때 남편이 건넨 따뜻한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한 원망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돌이켜보면 젊은 남자의 관심에 들떠 남편의 신뢰를 저버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꽃향기에 취해 벌집을 찾다 결국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저도 청년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실수조차 지금은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잃고도 내 곁을 지켜준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남은 인생 남편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입주민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끔 입주민들에게 은퇴 자금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제 말을 기억할 날이 있겠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은 절대 일시불로 받지 마세요. 매달 조금씩 나오는 게 노후엔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셋째, 나이 들어서 투자는 독입니다. 있는 것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넷째, 배우자의 말을 들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직관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다섯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오늘도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5억이 월급 200만 원이 됐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